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의 의인데 의 들어가기 전에 임차권과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으면 임차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전세 계약은 많이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잘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전세권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전세권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권보다 아주 많이 좋습니다. 전세권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가 훨씬 유리해요, 세입자에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들과 좀 반하게 되는 부분, 반하게 되는 부분, 특히 왠지 임차권보다 좀 나빠 보이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잘 냅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이 주택임대차보다 세입자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거 생각하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개념에서 전세권은 전세금을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전세권은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꼭 현금을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빌려준 돈이 있다면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고요. 지급하고 타일의 부동산을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자꾸 전세권을 건물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동산이고 토지에 대한 전세권도 가능하고요.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용역법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서 2번 해가지고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통일성에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부정성이 뭐죠?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 물권은 종된 권리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한다면 담보 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이게 뭐죠? 부정성.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 물권도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죠? 수반성. 불가분성 여기서는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그 효과가 미친다.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1억인데 5천원만 원만 돌려받았어요. 그렇다 해서 전세권이 반으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액 다 받을 때까지 전세권은 목적물 전부에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게 뭐죠?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서 1.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2 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칙을 빼놨는데 원칙은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예외적으로 건물에 관한 전세권만 1년 미만으로 정했으면 뭐예요? 1년이 보장이 되고요. 따라서 토지 전세권은 최단 기간 보장하지 않고요. 또 건물에 관한 전세권도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단 기간이 뭐 되지 않습니까?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따라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한 몇 개월이요? 6개월 있다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3번 전세권 갱신 가능하고요. 다만 1번 갱신한 것도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법정 갱신이 나오는데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일단 요건이 이렇습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입니다.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나가라는 말도 없었고 나가겠다는 말도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일단 몇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첫째, 이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토지에 관한 전세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 바라고.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되면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등기 필요 없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에 효력해서 1번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2번, 전세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에서 기억, 건물 전세권은 지상권,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럼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아까 배웠던 지상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임차권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병에게 건물에 관해서 전세권이 설정됐다면 이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는 지상권에도 임차권에 당연히 그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아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법정 지상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주의하실 것은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 우측에 3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전세권자도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점유권 있고 물권 소유권 있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인데, 일단 증액의 경우는 제한이 있습니다.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1년에 한 번씩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이 뭐냐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에 또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무제한입니다.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도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만 제한이거든요. 따라서 승낙을 얻어 증액을 하는 경우에도 무제한이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진짜 이게 악법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무슨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집주인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말은 1년에 한 번씩 20범위 범위 내라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20분의 1 몇 %죠? 5%. 상가 건물 임대차는요 9%예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9%는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증액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대전도는나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데 뭐 이렇게 뭐 가로수길, 뭐 홍대 있고 이런 데는 1년에 매번 9%씩 올린대요. 9%씩. 그러니까는 뭐 세입자들이 배겨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되냐면 처음에는 뭐예요? 이렇게 홍대 입구가 뭐죠? 이렇게 소극장, 그죠? 이렇게 젊은이들이 흘러넘치는 거리 다 없어졌어요. 왜요?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그죠? 배겨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상가가 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요새 뭐가 나오기 시작했죠? 성형외과. 이 성형외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 상가는. 그래서 그 한 2, 30년 전에는 성형외과가 가장 많았던 동네가 명동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 15년, 20년 전에는 로데오 거리, 압구정동. 지금 로데오 압구정동 가잖아요? 한산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길거리에.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뭐 다시 뭐죠? 이제 홍대 있고, 가로수길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죠? 건물주도 망하고, 그죠? 상권이 죽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뭘 해야 먹고 살까 모르겠어요, 요새요. 진짜 이민 갈까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있잖아요. 그 상가 건물을 주인한테도 뭐라 그럴 게 못하는 게 그렇게 올려서 받아봐야 건물주의 수익률이 5%가 안 돼요. 그 투자된 돈을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을 투자해서 10%면 얼마죠? 1억이고 5%는 뭐예요? 5천인데 10억짜리 상가를 사더라도 1년에 5천만 원 임대료 받는 데가 드물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작이 상가 건물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가 건물의 가치가 너무 지나치게 뭐죠? 과대평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들도 뭐 수익률 잘해봐야 뭐요? 2%, 3%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올린 거 가지고 뭘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시작은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네. 최순실 얘기했잖아요. 최순실이 그 뭐죠? 그 호텔 그 독일 호텔 산 거였지. 그잖아요. 아니 6억 7천원이라 6억 7천. 아니 7억 얼마죠? 아니 최순실이 문제가 아니라 독일에서 20개짜리 객실이 있는 호텔을 구입하는데 6억 7천인가요? 6억 7천 같은데 6억 10억이 안 들었어요. 6억 7천인데 우리나라에서 객실 20개짜리 여기 뒤에 있는 뭐예요? 모텔 하나 살래도 뭐 6억 7천이 뭐예요? 몇십억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나 부동산 가격이 뭐예요? 비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곳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세입자들, 상가, 우리 같이 소비자들한테도 뭐죠? 가격이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 이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근데 또 건물주가 다 국회의원이잖아요. 또. 이번에 또 보니까 뭐 재단 신고된 거 보니까 기본이 27억이던데. 그죠? 27억. 와, 어떻게 27억 벌지? 그 사람들은 보면은 몇몇 뚜렷한 직업도 별로 없었는데. 그죠? 심지어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 여자분, 그분도 19억인가 그러시던데. 궁금해요. 그 다음 전세권의 처분입니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냐면 금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세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금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넘겨보시면 전전세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 때 여기까지는 좀 지엽적이어서 안 될 것 같고요. 좀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 양가로 3번에서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인데 경매에 관한 부분 좀 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경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낼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경매가 됐을 때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니까 좀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권리의 소멸 여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요 무조건 소멸됩니다. 예외 없죠. 두 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면 용의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지만 최우선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소멸이 안 된다면 이 사람은 배당을 못 받고요. 배당을 못 받는다는 말은 피해본다는 말이 아니라 경락인한테 그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뜻이고요. 소멸이 되면 이제 뭘 받냐면 배당을 받는데 요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기 좀 어렵죠. 그래도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선 변제권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물론 요거는 시험 범위니까 안 낼 거예요. 그죠? 아무튼 여기서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고, 배당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뭐죠?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기억해 두시고, 연습해 보면 첫 번째, 맨 앞에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요. 전세권 소멸하나요, 안 하나요? 소멸되겠죠. 왜냐하면 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자인 갑하고 비교하고요. 얘보다 어떻게 해요? 늦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죠. 저당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고 전세권도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는다. 여기서 핵심 뭐죠? 얘가 소멸되는지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 저당권자 비교한다는 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3순위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병이 경매를 신청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을병 소멸하고요. 배당 순위는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다. 왜냐하면 소멸이 안 되는 권리는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는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돌려받게 돼요? 경락받은 사람한테 돌려받게 된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높아심입니다. 1순위 갑 앞으로 저당권, 2순위 을 앞으로 지상권, 3순위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 지상권도 뭐예요? 소멸된다. 왜? 얘보다 늦으니까. 배당 순위는 갑이 1순위, 병이 뭐죠? 2순위다. 을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지만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지만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요. 지상권, 지역권은 뭐가 없습니까?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배당 순위 주어지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소멸에서 소멸 원인에서 1번 소멸 청구.
언제 하는 거죠? 용도에 쫓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뭐죠? 즉시 소멸합니다. 2번 전세권 소멸 통고 언제 합니까?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죠. 3번 목적물의 멸실 기억 전세 전부 멸실 니은번 일부 멸실 나눠놨는데 전부 일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의과실입니다. 만약에 멸실 원인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세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그 손해만큼 전세금에서 뭐하게 돼요? 충당당하게 된다는 거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4번 물론 포기할 수 있고요. 2번 전세권 소멸 효과에서 1번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무슨 말이죠?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에 반환은 뭐죠? 동시이행관계인데 따라서 전세권자가 먼저 경매를 청구하려면요.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 말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집을 먼저 비워줘야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가 가능해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안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가게 되면 집 안 비워줘도 경매 청구할 수 있고요. 집을 언제 비워주면 되냐면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비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전세권자는 먼저 집을 비워줘야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뭐예요? 약점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전세권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경매 청구권이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선적 지위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전세권자의 원상 회복 의무가 나옵니다. 일단 부속물 수거권 및 뭐가 나오죠? 매수 청구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고요. 뭘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만 전세권자가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해보면 전세권자가 살면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이것이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뭐로 가게 되냐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으면 요때는 내 건데 사라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요건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시켜야 되고요. 이때는 뭐로 가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가게 되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뭐 하지 못하냐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1층 건물이 있는데요. 1층 건물이 갑의 소유예요. 근데 을이라는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 갑한테 해서 그러는 거죠. 요거 2층으로 올립시다 라고 하길래 갑이 네가 돈이 있으면 네가 올려라라고 해요.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허락을 얻어가지고 2층으로 뭐 했냐면 증축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갑이 가만 보니까 나중에 을이 지가 지었다고 2층은 지 거라고 우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각서 한 장을 받아요. 뭐라고 받냐면 2층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뭘 받냐면 각서를 받아요. 이랬을 때 이 2층은 갑의 것이 을의 것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하게 되면 누구 거죠? 갑의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내 건데 사라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2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한 것은 명백히 목적물의 가치를 뭐요? 증가시킨 거니까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하게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요 각서 때문에 청구를 못해요. 왜냐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고요. 이 각서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못 받고 이 건물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요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았어요? 부합되지 않았으면 누구 거죠? 을 거죠. 또 갑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허락,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때는 을이 갑에게 뭘 청구합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데 이때는 이 각서가 무효예요.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약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집주인 입장이라면 갑이라면 각서 받고 안심하면 안 돼요. 가서 뭐 해야 돼? 지키고 있어야 돼. 출구를 어떻게 해요? 안으로 뽑도록. 안으로 뽑아야 뭐가 돼요? 부합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의 입장이라면 이 각서 써줘도 돼요. 출구만 어디로 뽑으면 돼요? 밖으로 뽑으면 돼요. 그러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각서에도 불구하고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건물 주인들이 밖으로 출구를 뽑으라고 요구해요. 왜 그러냐면 안으로 출구를 뽑으면 지 건물이 망가진다고. 지 건물에다 뭘 뚫어야 돼요?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지 건물 망가진다고 밖으로 뽑으라고 하는데 오히려 누구 입장에서는요?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안으로 뽑게 해야 유리해져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을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부합시켜서 증축하는 게 좋아요? 부합 안 시키는 게 좋아요? 부합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단으로 증축했다면 어차피 밑에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부합시켜가지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내지는 않는데 좀 예? 뭐 각서를 써달라면 써줘도 상관없는 거죠. 만약에 무단으로 지었을 때는 각서 쓸 리가 없죠. 무단으로 지었다는 말은 집주인 몰래 지었다는 얘기니까 각서 쓸 일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낸 적은 없는데 또 미친 척하고 어떻게 해요? 낼 수도 있으니까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담보물권에서 유치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법적 성질을 보시면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 물상대의성이 없다 나오죠. 왜 우선변제권이 없을까요? 여기 있죠.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받을 수 있고
배당 순위가 뭐죠? 우선 면제권이잖아요. 근데 유치권은 아까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치권자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없죠? 우선 면제권이 없고요. 또 물상대성도 없다는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렇지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같고요. 2번 유치권의 성립해서 목적물은 물건 및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동산, 부동산 모두의 유치권 성립할 수가 있고요. 2번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관계,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뭐죠? 보증금이죠.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런 것들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계약, 매매계약이라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으로는 뭐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2번은 타이틀만 읽어보실 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는 결련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꼭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뭐죠?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자, 유익비의 경우에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가 있었죠. 이거 어디 했죠? 아까 점유자.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뭐 할 수 있어요? 허락할 수 있다, 허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환 기간을 허여했다는 말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한 달 후에 이행해라, 2달 후에 지급해라 라고 했다면 아직 뭐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둥그리 쳐서 밖으로 빼가지고 각종 매수 청구권 가입표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사란 얘기잖아요. 누구 거죠? 자기 거. 그죠? 누구 건데 사라는 거예요? 내 건데 사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뭐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화살표 밖으로 뽑아서 반환 청구권 가입표죠.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말은 누가 그 물건을 가져갔다면 유치권이 소멸된 상태니까 유치권을 이루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2번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은 점유가 반드시 적법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점유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번 유치권에 효력해서 1번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가 있고요. 물론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절끝제권,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이 내고 유치권은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유치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유치권 행사 중에는 현수막이 걸리면 꽤 오래 가죠. 왜 그러냐면 경매가 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직접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뭐는 못해요? 청구는 못합니다. 만약에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면 청구하고 안 주면 그 사람의 일반 재산을 뭐 하면 돼요? 강제 집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반환만 거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치권자와 경락인 간의 은근과 끈기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죠? 유치할 수 있을 뿐 뭐는 못합니까?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2번 경매할 수 있고요. 3번 간이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 별제권 그냥 인정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측에 5번 과실수취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그럼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받을 돈에서 뭐 하죠? 까나간다는 얘기니까 실질적으로 이 과실이 유치권자에게 뭐는 아니에요? 이득은 아닙니다. 6번 유치물 이용권 없습니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7번째 유치권자가 필업이나 유익비를 또다시 지급했다면 또다시 청구할 수 있고요. 또 그 필업이 유익비에 대해서 또다시 유치권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가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2억이고 그 다음에 월세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어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그래서 항상 목적물은 주택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주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임대차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꺼내가지고 틀면 다 뭐하게 돼요? 틀리게 되는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 해도 안 돼요?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뭘 취득한 거죠? 임차권을 취득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요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필요비 유익비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 토지가 경매가 됐습니다. 또는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죠. 첫째, 병이 소유자가 되더니 을에게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을은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갑니다 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주택 아닙니다. 토지고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 주장할 수 없다.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는 거죠. 나는 임차권자니까 못 나갑니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보증금 2억 원을 이유로 나는 못 나간다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보증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유치권을 이유로 어떻게 못 나가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겠지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 3천만 원 안 주면 못 나가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합니까? 유치권이 성립하고요.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고 매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것만. 물론 을이 병한테 직접 3천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뭐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반환만 거부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 다음 문제가 요 유치권을 이유로 원래 목적대로 임차인이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뭐로 이해하냐면 보존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월세 500만 원을 줘야 되느냐? 월세 차임은 지급해야 됩니다. 매달. 차임은 지급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뭐 한 거죠? 과실을 수취한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가지고 3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3, 5, 15 얼마요? 1,500만 원이니까 3천만 원에서 어떻게요? 까가지고 1,500만 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급하지도 않고 충당도 안 했다면 당연히 그 차임액만큼 부당이득으로서 을이 병에게 뭐 어떻게 해요? 반환해야 된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뭐 가장 전형적인 사례고요. 또 생각해 봐야 될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에 소멸해가지고 일반적 소멸사유 특별한 거 없고요. 2번 유치권에 특이한 소멸사유 해가지고 1.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언제 하는 거죠? 의무를 위반했을 때. 2번 다른 담보 제공을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할 게 있는데요. 채무자의 소멸 청구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형성권 좀 적어 놓으시고 다른 담보의 제공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형성권 가입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는 것은 형성권이기 때문에요. 소멸 청구 즉시 유치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근데 다른 담보 제공을 위한 유치권의 소멸 청구는 뭐가 아니죠?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뭐하죠? 소멸하게 되고요. 넘겨보시면 니은번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했다면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유치물을 임대하는 순간 바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유치권자가 허락도 없이 타인에게 유치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소멸된다. X에. 또 타인에게 허락도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유치권이 소멸된다. 이것도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임대하는 것은 점유를 상실한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죠?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이 소멸되지는 않고요. 다만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가 있으면 그땐 유치권이 뭐죠?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소멸의 효과, 목적물을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저당권하고 채권법 정리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